13세기 고려의 정신적 스승 이련 스님이 남긴 위대한 유산 삼국유사. 우리 민족의 뿌리와 문화의 원형이 담긴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꼽힌다.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서 조선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한국사에 조선은 없는 겁니다. 정사에서 알 수 없는 진짜 진실이 삼국유사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삼국유사는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련 스님은 역사의 현장을 답사하고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한 역사와 불교의 가르침을 모아 삼국유사를 완성했다.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일러주는 지침서 삼국유사를 통해 이련 스님이 남긴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 민족의 찬란한 역사와 불교 문화가 담긴 삼국유사의 고장 경상북도 군위군. 이련 스님이 머물며 삼국유사를 완성한 천년고찰 인각사가 이곳에 있다. 옥녀봉 차락 아래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인각사. 이련 스님이 입적하기 전 5년 동안 머물렀던 사찰로 잘 알려져 있다. 삼국유사를 쓰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현장을 답사했던 이련 스님의 마지막 자취가 남아있는 곳. 안녕하세요, 스님. 예, 반갑습니다. 삼국유사를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찾으려면 꼭 들러야 할 곳이다. 예, 예. 오늘도 날 쌀쌀한 날씨에 예, 잘 그렇습니다. 잡으셨네요. 이련 스님은 78세에 고려의 국사로 책봉됐다. 개성에 머무르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듬해 인각사로 거처를 옮겼다. 정한 이유는 이 인각사 근처에 어머님이 또 네. 살아 계셨죠. 네.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나서 이제 살아 계시는데 내려오셔가지고 1년 후에 어머니가 96세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저 산둥성에 보면 둥둥이 마을 앞산에 어머니 묘소를 이제 쓰게 되죠. 인각사에 있는 부도탑도 원래는 어머니 묘소 근처에 세워졌었다. 이련 스님이 입적하기 전 미리 정해둔 자리였다고 한다. 이련 스님의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한 이후 평생 홀로 지내야 했다. 이련 스님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효심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고 효를 다하고 싶었을 것이다. 한나라의 스승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던 만큼 이련 스님의 생애와 발자취는 비문으로 남겨져 있다. 비문에는 평생에 걸쳐 저술한 책의 목록도 함께 적혀 있는데 삼국유사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저 비문을 보면 이련 스님께서 삼국유사를 지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네. 아마 이 비문을 제작할 당시까지는 아마 삼국유사가 그 미완성의 작품으로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감수의 어떤 그런 역할로 남겨졌기 때문에 이 비문이 다 완성되고 나서 제자들에서 완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합이 맞춰져서 완성된 그런 어떤 이제 역사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삼국유사가 저술된 13세기 고려는 원나라의 수탈과 횡포에 신음하고 있었다. 혼돈의 시대에 태어난 삼국유사에는 유독 신라의 이야기가 많다. 처음으로 이 땅을 통일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왕조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을까? 사실 경주가 이 통일기 신라 시대 때 전성기 때는 18만 호에 가까운 인구가 살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와집이 끊임없이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다 그러고 이 장작이 아닌 숲으로 밥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신라. 천년의 시간 동안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호국 불교를 통해 삼국 통일을 이뤄낸 나라였으니 이련 스님이 신라의 역사와 불교 문화에 각별한 관심을 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라 이야기 중에서도 황룡사와 유물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황룡사는 궁궐이 들어설 자리에 황룡이 나타나 조성된 사찰. 신라 사람들은 이곳에서 삼국 통일을 염원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구층탑이 있었다. 황룡사 구층탑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자장법사의 제안으로 건축됐다. 불교를 통해 외세의 침입을 막고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려는 마음을 모아 완성된 탑. 옛 경주의 중심지 황룡사의 우뚝선 구층탑은 당시 사람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심어줬을 것이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탑을 보면서 정말 랜드마크였을 거 아닙니까? 80m가 됐기 때문에 나라의 안녕을 빌고 또 개인의 화복을 빌었을 탑이기 때문에 이 탑은 정말 신라인의 정신적인 지주고 이 사상의 어떻게 보면 통일을 가져다 줬던 그런 상징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층탑을 짓고 23년 뒤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 삼국유사엔 이런 기록이 보인다. 탑을 세운 뒤에 천지가 태평하고 사만이 통일되었으니 탑의 영험한 도우심이 아니겠는가. 삼국 통일의 상징이자 신라인들의 정신적 지주 황룡사와 구층탑은 신라가 멸망한 후에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고려 사람들이 원나라에 대항하며 긴 전쟁을 치르는 사이 그토록 찬란했던 유산이 모두 불타버리고 만 것이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 참 이 숭례문이 불탈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하룻밤 사이에 새벽 사이에 정말 발을 동동 굴리면서 온 국민이 그 불타는 모습을 봤지 않았습니까? 8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신라는 없었지만 이 불심이 깊었던 고려 사람들도 구층목탑과 이 삼육종산이 불타는 모습, 녹아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고 점였는지, 그다음에 쓰라리게 생각을 했는지 상상을 해보면 지금도 참 가슴이 아프죠. 황룡사를 태운 검은 재가 며칠 동안 경주 하늘을 뒤덮었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이런 스님도 폐허로 변해버린 이 빈터에서 깊은 탄식과 고뇌에 잠기지 않았을까. 지금 조정과 백성은 긴 전란으로 피폐해졌고 나라의 기강은 무너졌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마음을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 필요하다. 몽고에 대한 이 민족적 대응이 잘 안 된 거,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는 하나였다 하는 고조선, 그래서 단군 신화라든가 또 이 위만조선 관련 그 신화가 맨 앞에 놓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고조선 사상도 필요하고 그러한 이 전쟁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을 삼국유사가 많이 담고 있다. 삼국유사가 집필된 13세기 고려는 신라와 백제, 고구려를 역사의 시작점으로 보았던 시대. 하지만 이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그 시작을 앞당긴다. 첫 장에 고조선을 기록한 것. 짤막한 내용이지만 나라가 세워진 시기와 도읍지, 건국 시조까지 모두 들어있다. 이 땅에 세워진 첫나라, 고조선에 대한 삼국유사의 기록은 역사 연구의 토대가 된다. 그중 하나가
고조선의 중심지를 중국 묘서 지역까지 넓혀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소병기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소병기 선생은 기원전 2300년, 400년 그 하가점 하층 문화 시기에 요서 지역에는 이미 문명 대국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식으로 논문 자료에서 쓴 겁니다. 중국에서는 비정할 만한, 그 시기에 비정할 만한 국가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명 고국, 문명 대국 이렇게뿐이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역사서에는 요동 요소를 중심으로 한 이 만주 일대에서 발원한 고조선이라는, 즉 구체적인 국가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고조선 영역은 그 시대에 남겨진 대표 유물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데, 중국 요서 지역 일대에서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것이다. 이것은 고조선이 만주를 넘어 요서 지역 일대에 문명 대국을 이뤘다는 추정의 근거가 되는 셈이다. 고조선의 문화와 생활상을 알아볼 수 있는 유적은 우리 가까이에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고인돌. 전 세계 고인돌 40%가 한반도에 분포해 있어 고인돌의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다. 저 이 고인돌이 대표적인 고인돌인데 53톤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근데 저 고인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이 동원됐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얼마나 큰 규모의 어떤 청동기 시대의 그 지도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 고조선 문화, 그다음에 영역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고인돌이 말해주는 고조선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배 계급이 존재했다는 것. 더 나아가 당시 기술 수준을 보여준다. 그냥 돌을 사용한 게 아니라 돌을 쪼개고 다듬어 운반까지 가능한 기술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기술의 집약체가 고인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고조선 시기에 만들어진 이런 고인돌은 후대의 삼국시대의 불교 미술의 꽃인 석굴암이나 또 불국사의 타보탑, 이런 것들이 계속 기술이 전수가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스님이 생각한 고조선은 신묘한 재주를 가진 우리 선조들이 일군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을까. 선조들의 신묘한 재주가 담긴 대표적인 유물은 청동 거울, 단유새 문경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거울 뒷면. 0.3mm 간격으로 일정하게 13,000개의 선이 새겨져 있다. 현대의 최첨단 장비로도 재현하기 힘들 만큼 미세하고 정교한 기술이다. 이렇게 그 뛰어난 그 기술은 고조선 사회에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하이테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기술을 가진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문명과 기술을 갖춘 고대 국가.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의 존재는 삼국유사에 잘 나타나 있다. 아마도 이런 스님은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자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최근에 찾은 자료에 의해서 단군이 신라 백제도 있었고 고려에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고 조선 시대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대한제국을 건국하는 그 반조문에도 단군조선은 나와요. 단군이라는 얘기는. 그러고 보면은 국가적으로 이 나라 역사에서는 항상 단군이라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삼국유사의 단군 왕검 이야기는 신화나 전설처럼 보인다. 하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역사적 사실과 근거가 드러난다. 환웅과 웅녀의 혼인은 하늘의 문화를 가진 천신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조선은 여러 부족이 통합된 국가였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삼국유사에선 단군왕검이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1908세에 신선이 됐다고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단군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어떤 사람의 인명이라기보다 고조선의 군장의 이름,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미로 단군을 되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역대 군장들이 쭉 전세 영년이라는데 그 세대를 전하면서 횟수를 거듭한 고조선의 어떻게 보면 쭉 전세 영년한 그러한 기간이 1500년이었다라는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1908세의 비밀은 같은 시대에 저술된 역사서를 통해 풀어볼 수 있다. 제왕 운기에 따르면 고려 시대에도 단군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인식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정리하면 단군이 즉위한 해로부터 고려를 건국한 시기까지 3408년이 흘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련 스님은 고조선 시대가 지나고 까마득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데 왜 이토록 오래전 이야기를 삼국유사의 시작으로 삼은 걸까? 약 160년 뒤에 쓰여진 삼국유사에서 이련 스님은 그 시작을 삼국사기보다도 약 2000년 정도 앞당깁니다. 그 앞당기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가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단군 신화를 거기에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라고 보입니다. 제목은 삼국유사라 하였으나 사실 내 나라의 이야기다.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과 같은 시대에 존재했지만 1000년도 지나지 않아 역사에서 지워져가는 나라 가야.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에 가야의 기록을 남겨둔다. 500년 넘게 존재했지만 신라에 흡수된 나라 가야. 우리에게 남은 기록은 삼국유사 가락국기가 유일하다. 이런 스님이 왜 가락국기를 남겼을까? 삼한일통 사상이라고 해서 신라가 고구려하고 백제를 멸망시켰을 때 삼한을 하나로 통합했다. 그것을 이은 것이 삼국사기의 사관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가야의 존재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야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했던 것이고 그러한 관련 설화가 있었기 때문에 삼국유사에서는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김해시에 자리한 구주봉은 가야 건국신화의 장소다.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구간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자 하늘에서 황금알이 내려와 수로왕이 되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예, 저게 지금 우선 눈에 띄는 게 이게 선돌이 눈에 띄는데요. 뭐 얼핏 보면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우리가 뭐 입석이라고 하거든요. 서 있는 돌이라고 하는데 뭐 풍요라든가 뭐 이 다산이라든가 뭐 어떤 기원의 의미를 담아서 주로 이제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세우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의미를 담아서 빌기도 하고 또 기원도 하고 그랬던 그런 돌입니다. 역사적인 장소라서일까?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글자 구지봉서. 조선시대 명필가 한석봉 선생의 글씨라고 전해진다. 네, 이제 뭐 김해 시내가 잘 보입니다. 네, 조망이 좋은데요. 저쪽에 봉황대라는 곳인데요. 수로왕이 이제 도읍을 정할 때 그 밑에 이렇게 이 도읍을 정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삼국유사를 보면 엿기입 같이 좀 작다 했어요. 굉장히 좀 이 동네는 작은 동네라고 협소한 동네이긴 하지만 하나가 셋이 되고 뭐 셋이 일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16난 7성인이 살만한 곳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 도읍을 정했는데
도읍지를 정한 기준까지 기록한 걸 보면 이런 스님이 생각한 가야는 삼국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을 것이다. 건국 신화만큼 유명한 이야기는 허왕후에 관한 기록이다. 5월에 아유 타유국을 떠나 2달이 넘는 항해 끝에 가야에 도착한 16세 소녀가 수로왕과 혼례를 올리고 왕비가 되었다는 이야기.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제 결혼으로 전해진다. 수로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린 허왕후는 세상을 떠난 뒤에 구주봉 동북쪽 언덕에 잠들었다. 삼국유사의 기록은 많은 이야기를 낳았다. 대표적인 것이 허왕후의 고향인 아유타국이 어디냐는 것. 이 보주태우라는 그 표현이 조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아유타국 인도 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전란이 일어나갖고 이제 중국의 그 지금 사천성의 안악현이라는 곳에 그 보주라는 그런 지명이 있나 봐요. 근데 그곳으로 망명을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제 이 가야국으로 이제 시집 온 분이 아닌가. 허왕후가 인도에서 왔을 것이라는 근거는 수로왕릉의 쌍어 문양. 인도 아유디아 지역 곳곳에서도 비슷한 문양을 볼 수 있다. 허왕후가 바다를 건너 먼 나라에서 왔다는 근거는 삼국유사의 또 다른 기록에서도 볼 수 있다. 허왕후와 함께 온 파사석탑이 우리나라 돌이 아니라는 것. 허왕후와 파사석탑 이야기는 당시 가야가 어떤 나라였는지 진짜 모습을 말해준다. 가야 즉 김해 지역은 그 고대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우리나라 그 해운 산업의 핵심지였습니다. 허왕후가 이 수로왕과 결혼할 때 많은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물건들이 한사잔물이라고 해서 중국 가계의 물건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허왕후가 타고 온 배에 중국 물건이 가득 실려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그 두 가지 설화에서 다 얘기하는 바는 그 지역이 김해를 통해서 그 중국의 선진 문물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항구가 있었고 그러한 항구의 역할이 중시된다. 해운 산업의 핵심지로 많은 교류를 통해 선진 문화를 꽃피운 나라 가야. 이런 스님은 그 의미를 꿰뚫어 본 게 아니었을까. 가야 사람들이 일군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증언하는 유적은 고분이다. 천년법과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를 들어가면서 무덤이라든지 뭐 유물이라든지 유구를 보면서 마치 1000년 전, 1500년 전의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 느낌? 뭐 생생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은 무덤을 조성하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다음에 무덤에 나오는 도자기 이런 걸 보고서 이분들은 도자기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느낌, 그리고 어떻게 놨을까? 그런 느낌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뭔가 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고분은 그 시대의 생활 풍습과 문화 수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타임캡슐과 같은 존재다. 다행히 가야 사람들은 500년 동안 수많은 고분을 남겼고 우린 그 고분을 통해 가야의 신비를 풀어가고 있다. 가야의 존재를 증명하는 삼국유사 가락국기가 있었고 그 기록을 토대로 연구를 이어간 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2016년부터 발굴이 진행된 창녕의 고분군은 지난 11월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도굴되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대형 무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무덤은 도굴되는 순간 온전한 연구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귀중한 자료다. 여기 창녕 교동과 송윤동만 해도 한 250여 개의 이 봉토분이 있고 여기뿐만 아니고 고령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많은 가야 봉토분이 남아 있는데 그 봉토분의 거의 대부분은
그 도굴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지금 뭐 최근 80년대까지. 고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시신을 매장했고 어떤 부장품을 사용했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분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망가진 상황. 당시 일제는 가야 지역 고분을 중심으로 도굴에 가까운 발굴을 진행했다. 4세기 후반부터 일본이 한반도 일부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설의 증거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일본이 내세운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는 가야보다 앞선 철기 문화였다. 한편 여기는 부산대학 발굴단이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서 가야시대 고분을 발굴하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1980년 그 주장을 반박할 획기적인 증거가 복천동 고분군에서 나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만 발견됐던 철제 갑옷이 출토된 것. 분석 결과 종장 판갑이라 불리는 철제 갑옷이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 4세기 가야에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복천동 그에서 11호분인데요. 거기서 종장 판갑이라는 가야산 4세기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께 아니라 일본제가 아니라 가야산이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고 오히려 가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다라는 주장이 이제 새롭게 제기가 되고 그것이 이제 통설이 됐습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가야의 역사는 찬란했다. 철기를 다루는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문화를 꽃피운 것이다. 그리고 철기를 중심으로 발전한 가야의 문명은 강력한 군사력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 당시에 그 기본적인 문화 수준뿐만 아니라 무력으로 봤더라도 일본과 가야는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지역이 가야 지역을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이 한반도 일부를 지배했다는 4세기 무렵 가야와 외의 무기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외의 무기는 두께가 얇고 짧아서 가야의 갑옷을 뚫을 수가 없어 공격력이 떨어진다. 철을 생산하지 못했던 일본. 그들이 만든 칼은 짧고 힘이 없어 가야의 무기에 비할 수가 없었다. 반면 가야의 무기는 웬만한 갑옷을 뚫고 들어갈 만큼 두껍고 강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테네가 문화 수준이 훨씬 높았지만 알렉산더한테 점령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무력은 더 셌다는 거죠, 알렉산더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또 그거를 생각을 고안을 해내 가지고 그동안 그 사람들의 무기 수준하고 우리 무기 수준 해서 그 논문으로 냈고 그래서 그 뒤로는 일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안 해요.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6세기경엔 어땠을까? 고대 일본 국가가 형성될 당시의 유물을 볼 수 있는 유적을 찾아갔다. (6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이다. 발굴이 끝난 뒤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名前は分かりません。ただその当時の豪族の王様だったっていうふうには言われてるんです。韓国のどことは分かんないんですけど、韓国の関わりがあったんじゃないかと、そういうふうにね。 칸논야마 고분에서 나온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이곳에 전시된 유물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4세기) 가야에 비해 약하고 허술했던 무기가
6세기에는 가야 지역에서 나온 칼과 흡사한 모양과 장식이 발견된다. で、一番奥のそちらの方ですね、塚の一番上の飾りが非常に特徴があります。でこれはですね、この形とよく似たものが新羅、それから茅で似たようなものがたくさん見つかっておりまして、でおそらくそちらの方との関わりがこの太刀から伺え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방어용 무기인 투구는 어떨까? 칸논야마 고분에서 나온 투구는 철판 너비가 넓고 중앙에 긴 돌기가 있는데 모양부터 특징까지 가야 지역에서 발견된 것과 무척 닮았다. こうしたもののよく似た形のものが茅でやっぱり同じようなものが見つかっております。 일본 고대 국가가 형성될 당시 가야의 철기 문명은 일본에 어떤 의미였을까? もうそれはですね、鉄をいわゆる卑弥呼の時代から茅に行って鉄を買ってるわけですね。非常に大事なものだったわけです。それを茅からもらう、交易する、茅と交易するということはですね、和国にとっても非常に大事な生命線だ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ですね。 가야가 일본에 전해준 것은 철기 문화만이 아니었다. 기마 문화 역시 가야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 말 관련 유물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이것은 말의 장신구인 사만령, 가야 지역의 유물과 흡사하다. 귀중하게 보관 중인 이 유물은 말의 제갈. 자세히 살펴보면 형태가 대가야 대형 고분군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다. 下柴八古墳に眠っている人はそのような朝鮮半島の技術をこの地に伝えて大活躍をして、そしてこの地域に葬られた人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가야의 문명은 고대 일본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였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일까? 가야와 일본 고대 국가를 연결짓는 새로운 학설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 고대 국가의 여왕 히미코가 가야 공주라는 것이다. 우선 이종기 선생께서 밝히신 건데요. 이종기 선생은 그 어려운 시대 때 상공유사를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 지역까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셨는데요. 그 가야의 수로왕에 10명의 왕자와 2명의 공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한 명의 왕자에 대한 기록이 없죠. 그리고 또 딸 한 명도 이제 시집을 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또 한 명의 공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숭선전에서 발견된 김씨 왕색에 의하면 선견이라는 왕자가 신녀와 함께 구름을 타고 또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로왕의 큰아들은 거등왕이 되고 둘째는 거칠군, 7왕자는 칠불사의 스님이 됐다. 그리고 한 명의 공주는 신라로 시집을 갔는데 나머지 왕자와 공주의 행방이 묘연하다. 추정컨대 외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공주는 고대 국가 여왕이 됐고 지금은 묘견신이라는 존재로 모셔지고 있다는 것. 먼저 묘견신의 흔적을 찾았다. 이곳에서 모시는 묘견신은 북두칠성을 상징하는데 가야 역시 칠성 신앙을 중시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관성은 없을까? 묘견신이 3명의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그 거북이를 타고서 이쪽에 바다를 건너서 여기에 왔다. 거북이라면 가야의 상징. 묘견신이 타고 왔다는 동물은 묘견신을 기리는 축제의 상징물로 쓰이고 있다. 매년 축제까지 열면서
묘견신을 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そういう今イーさん言われたようないろんな知識だとか文化だとかそういうものを持ってこの地に来られたと。だからまあそういう意味でも信仰の対象っていうか信頼する対象になったんじゃなかろう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はい。 같은 지역의 다른 신사에서도 묘견신을 모시고 있다. 그만큼 일본 국가 형성에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라인들이 어쨌든 저 스시마 섬과 이끼 섬과 후쿠오카를 지나서 구마모토 지역에 진출을 해서 거기다 이제 선진 문명인 철기와 벼농사를 갖다가 전수해주고 그것으로 상당히 원시적인 상태에 있었던 일본이라는 나라가 고대 국가로 그 문명의 발전을 보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 역사적 사실로 이제 분명하다고 봅니다. 찬란한 문화를 일구고 전파한 철의 왕국 가야. 이런 스님의 삼국유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를 영영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한편 원나라 횡포 아래 고려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다. 신성한 이 땅과 찬란한 문화를 짓밟는 외세, 거기에 대항하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니 호국 영웅들의 이야기를 찾아 기록으로 남긴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고려 백성들의 민심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련 스님은 그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려 했던 것일까? 신라시대 충신, 박재상의 일화를 기록했다. 고구려와 외에 볼모로 잡혀간 신라의 왕자들을 구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충신, 박재상의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경상남도 일대에는 가족들의 이야기도 설화로 전해지고 있다.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아내의 애절한 마음이 깃든 설화다. 여기가 은우람이라는 곳인데요. 그 박재상의 부인이 그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 통곡하고 세 그 딸들을 데리고 와서 통곡하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육신은 망부석이 되고 혼은 이 은누람 여기 구멍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 새가 돼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럽니다. 오랜 세월 전해지던 설화를 이련 스님도 들었던 걸까? 삼국유사에서도 부인의 행적을 찾을 수 있다. 외나라를 바라보며 통곡하다 죽어 치술신모가 됐는데 그 아내를 기리는 사당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 사당이 남아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은 조선시대 서원이 있다. 조선시대 서원이란 고장이 낳은 성현을 모시고 학문을 닦는 교육기관. 그런데 사당이었던 곳에 왜 서원이 들어선 걸까? 그 치산서원이 가족 그 사당이고 서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네. 왜 만들어졌나요? 박재상 공의 충과, 네. 또 부인의 네, 정절, 네. 또 두 딸의 효, 네. 이분들의 삼강을 네. 널리 알리고 네. 또 그 밑에서 또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곳을 이제 서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서원에서 성현이 아닌 사람을 모시는 건 흔치 않은 이야기. 우리 선조들도 박재상의 충심을 얼마나 기리고 칭송했는지 알 수 있다. 아마 이련 스님이 이 동네를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와서 그 전설을 듣고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치술신모가 됐고 그분이 그 사당이 지금도 있다라고 기록한 걸로 봐서 이분이 직접 이 친견을 하고 답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요것이 어떻게 보면 삼국사학하고 좀 다른 측면이죠. 박재상 이야기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모두 실려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김재상, 삼국사기에는 박재상으로 다르게 기록됐다. 이련 스님은 박재상이 아닌 김재상이라고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성이 달라지는 것 이상으로 두 사람 그 이야기조차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박재상이 일본에 잡혀가 가지고 일본 왕으로부터 고문을 받는 장면을 보면 삼국사기는 그냥 간단히 처리하고 말았는데, 삼국유사는 아주 끔찍할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왕에게 붙잡힌 박재상, 발바닥 살갗이 벗겨진 채로 갈대와 뜨거운 철판 위를 걷는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뜻을 꺾지 않는다. 개 돼지가 될지라도 외나라의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며 끝까지 자신의 충심을 지킨 박재상. 아시다시피 바로 그 13세기 이련 스님이 살았던 시대는 몽골의 침략으로 고려가 아주 쑥대밭이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박재상과 같은, 아니 삼국유사에서는 김재상이라고 했으니까요. 김재상과 같은 인물의 그 정신과 그 희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더 실감나게 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련 스님의 의도대로 김재상과 부인의 이야기는 당대를 넘어 후대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준 것으로 보인다. 원나라의 영향력 아래 민족의 자주성마저 희미해진 고려시대. 이련 스님은 민족의 순환을 바라보며 문무왕 이야기에 각별한 공을 들인 것 같다.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에 맞선 기계를 갖춘 지도자. 죽어서는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문무왕의 호국 정신에 힘을 실었다. 이것이 저 문무왕 문무대왕릉입니다. 이 가문사 동쪽 바다에다 이렇게 묻어달라는 그 문무왕의 그 이 유언에 따라서 아드님이신 이게 신문왕이 저기다가 묻었는데요. 장고를 했다 그래갖고 저 큰 바위 밑에다가 그 이 유골을 그 장사 지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대왕암이 문무왕의 유골을 뿌린 뒤 상징적으로 조성한 무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00년이 넘은 그 세월 동안에 우리가 그걸 믿어왔지 않습니까? 아, 문무왕이 그 이 신라를 지켰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왕이라면 당연히 터가 좋은 땅에 묻히는 것이 관례였을 것이다. 그런데 문무왕은 왜 동해 바다를 택한 걸까? 사천왕을 보좌하는 12지신이 있는데 그 12신 중에 하나가 용입니다. 그런데 용은 12지신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물의 신으로 추존되고 있기 때문에 동쪽 바다에서 오는 그 외적들의 무리를 자신이 동해의 그 용이 돼서 막겠다. 삼국유사에 이런 기록이 보인다. 죽고 나면 용이 되어 불법을 만들고 나라를 수호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것. 이런 뜻이 담긴 사찰로 가문사가 언급되기도 한다. 예, 저기 보이는 것이 가문사인데요. 지금은 타워만 남아 있고요. 그 문무왕이 그 용이 되어서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다가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신문왕이 그 완공을 한 그런 절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두 개의 3층 석탑과 중심 건물이었던 금당의 주춧돌만 남아있다. 이게 바로 용이 되길 원했던 문무왕의 뜻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그 삼국유사를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신문왕이 이 그 가문사를 지으면서 이 강당터인데요. 금당터인데 금당에다가 밑에 그 섬돌을 이렇게 만들고 섬돌 밑에 구멍을 만드는데 동해 쪽에 어떤 그런 그 입구로 해서 구멍을 만들어서
그 아버지인 그런 문무왕기 용이 돼서 이렇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문무왕의 투철한 호국 정신은 만파식적 이야기를 통해 전해진다. 어느 날 가문사 앞바다에 대나무가 솟아오른 산이 나타난다. 신문왕은 용이 일러준 대로 대나무를 베어 피리를 만들었는데 그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나고 바람은 잠잠해졌다. 용이 된 문무왕이 선물했다는 신묘한 피리, 만파식적은 어떤 의미일까? 신라 이후에 고려 때까지 우리 조상들은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피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라고 믿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위기의 순간에 민족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없겠죠.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 만파식적에 대한 믿음은 신라시대 유물에도 담겨있다. 통일신라 대표적인 범조, 성덕대왕 신종엔 동그란 통을 짊어진 용이 보인다. 상원사 범종에도 같은 모양이 있다.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어 만파식적을 형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선조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냈다.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그것은 민족의 뿌리와 자긍심을 잊지 않고 마음을 모은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르침이 아닐까.